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동 선생입니다. 여러분하고 새로운 강의 시작을 했는데요. 이 강의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예비 고1이죠. 예비 고1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한 강의입니다. 제목이 뭐냐면 다품이라고 하는 강의예요. 다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직 교과서가 정해지지 않은 학생들이 많을 거고 정해진 학생들이 있더라도 내신에서 나오는 모든 문제들이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모든 개념들이 정리되어 있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문학뿐만 아니라 문법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법 작문에 해당하는 듣기, 말하기, 쓰기에 해당하는 내용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보고 가야 되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제 칠판도 원래 다른 칠판을 쓰다가 전자칠판 강의로 시작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좀 더 보기 편하시라고. 근데 얼굴은 좀 더 잘 안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 뭐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긴 한데 책이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들 책 내용하고 그 선생님이 설명하는 내용 잘 들으시면 고등학교 1학년 내신에서 반드시 좋은 성적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책을 한번 보시면, 첫 번째 보시면 문학의 본질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디냐면 여러분들 페이지 10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이 문학의 본질은 뭐냐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확인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문학의 본질이고요. 문학의 본질에 대한 기본 개념 학습이 들어가 있고 책의 구성을 보시면 개념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개념 확인 테스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초 테스트, 기출 문제들 중에서 기초 문제에 해당하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교과서 기본 테스트, 그 다음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 창의 융합 서술형 문제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단원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 설명 잘 들으시고 기본 개념 문제 푸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기출 문제, 그 다음에 교과서 문제, 서술형 문제까지 대비하는 거니까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성적, 내신 대비를 하는 강의 중에 이만큼 좋은 기초 강의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보시면 시험 출제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출제 포인트가 나오는 거예요. 보시면 문학작품의 구성 요소와 전체의 관계. 구성 요소와 전체의 관계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시라고 하는 게 있으면 시를 구성하는 요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주제도 있을 것이고 운율도 있을 것이고 이미지, 심상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것이 전체 주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첫 번째 출제 포인트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사회문화적 가치라고 하는 건데 이 사회문화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문학이라고 하는 건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어떤 이 역할을 하는 건지 이 작품에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그걸 시대 상황 속에서 한번 파악해 봐라 이런 뜻이에요. 그게 바로 첫 번째 출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문학작품의 주체적 수용과 해석과 평가. 주체적 수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문학작품을 쓴 작가의 의도가 있잖아요. 그죠? 그 작가의 의도를 아무런 그냥 비판의식 없이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봤을 때는 이 작품이 어떻게 수용될 수 있는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자기 나름대로 능동적으로 해석하는 게 바로 주체적 수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학 감상의 관점이라고 해서 요거는 내재적 관점, 그 다음에 외재적 관점 이렇게 나누는 개념입니다. 반드시 외워야 되는 개념이에요. 그걸 좀 이따가 한번 보실 겁니다. 내면화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죠. 문학작품을 보고 내가 감동을 받는다거나 이런 거구나. 문학작품 내가 내 자기 자신의 삶의 모습을 성찰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바로 내면화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출제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넘어가면 연관된 교과서 학습에서의 목표가 나오는데 그 교과서 학습의 목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맥락이 똑같아요. 보시면 구성 요소와 전체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구조물임을 문학작품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학습 목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문학의 수용, 생산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사회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고 평가한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문화적 가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생산활동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학교에서 수행평가 같은 거 나오거든요. 제가 이제 내신 대비하면서 수행평가 이런 것들 많이 도와줍니다. 어떤 거냐면 어떤 시를 하나 주고 여기에 쓰인 표현 방법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한번 창작해서 제출해라. 이런 수행평가들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체적인 관점의 작품 해석하고 평가한다. 문학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지닌다. 이게 바로 세 번째 학습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기출문제를 한번 미리 보면서 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 텐데 첫 번째 작품은 뭐냐면 양귀자의 마지막 땅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비상 박영민
내 작품, 박영민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1번 문제 보시면 뭐냐면 이 작품을 감상하고 수용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 내용 일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소설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내용 일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번 문제 보시면 땅과 관련해서 기억과 니은이 추구하는 사회문화적 가치라고 했는데 기억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니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가치가 다를 거 아닙니까? 그 가치를 한번 비교해봐라. 가치관을 한번 비교해봐라. 또는 이건 뭐냐면 갈등 상황이 뭐냐 이거 한번 확인해봐라. 이런 문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가볼게요. 땅은 안 돼. 안 팔아. 땅은 절대 안 팔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고집 좀 그만 부리고 우선 집 앞에 거라도 떼어 팔아. 발등에 불이라도 꺼봅시다. 다 자식 잘 되라고 하는 짓인데 왜 그러우? 지금 이 두 사람이 지금 대화를 하고 있죠? 누군지 한번 볼까요? 자식놈들 뒷바라지에 땅 날려보는 건 몰라? 입씨름에 지친 마누라가 눈물바람을 하다가 용문이 방으로 건너가 버린 뒤 강노인은 그맘 오래도록 잠을 이지 못하고 뒤척여만 했다. 그럼 잠을 이지 못하고 뒤척였다는 얘기는 뭐냐면 뭔가 갈등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땅은 안 돼, 안 팔아. 이걸 누가 얘기했을까요? 강노인이 얘기한 거겠죠. 그 다음에 고집 그만 부리고 발등에 불이라도 꺼봅시다. 자식 잘 되라고 하는 짓인데 왜 그러우? 라고 얘기하는 건 누가 얘기한 거예요? 마누라가 얘기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 두 사람의 가치관이 다른 거죠. 그걸 우리가 확인해야지만 이번 문제 풀 수 있는 거예요. 자식 농사는 포기한 지 오래지만 해마다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거두는 재미만큼은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그였다. 그가 바로 누구냐면 강노인이겠죠. 그가 서울에서 밀려나온 서울 것들 때문에 여기까지 땅값이 들먹거리는 북새통을 치렀고 그 와중에 자식들이 모두 저 푼수로 커버렸다는 원망도 많은 게 강노인이었다. 씨 뿌린 땅에서 걷어들인 수확이 아닌 다음에 어찌 땅 팔아서 그 돈으로 쌀 사고 채소 사며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럼 이 강노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땅을 되게 중시하는 인물임을 알 수가 있겠죠. 농사꾼 주제로는 평생 만져볼 엄두도 못 내는 큰 돈이 굴러 들어왔어도 쉽게 생긴 내력만큼이나 씀씀이도 허망하기 짝이 없었다. 그러니까 씀씀이도 허망하기 짝이 없었다는 얘기는 다 팔아버렸다는 얘기야. 다 팔아버리고 뭐 씀씀이가 뭐 심했다 이런 뜻이겠죠. 과소비하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마지막 땅 조각을 붙들고 있다는 위안이 강노인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그러면 이 강노인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 마누라라고 하는 사람하고 서로 이제 갈등 관계에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할 수 있는 시대적 상황은 바로 어떤 건가요? 어떤 상황일까 얘들아? 이런 거겠죠? 지금 여기서는 서울 지역은 아닌 것 같아. 서울 지역은 아니면서 땅값이 점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그 뭐 산업화 근대화 뭐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간단하게 내용을 보시면 이런 거예요. 강노인의 땅을 둘러싼 갈등이고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전통적 가치가 몰락하고 물질 만능주의에 대한 비판 의식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던 1980년대 땅의 가치에 대한 인물의 상반된 입장이 대비가 되고 있는 거죠. 작품 밖의 서술자라고 하면 뭐냐면 작품 밖의 서술자는 뭐냐면 3인칭 시점이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인물들의 심리까지 서술하고 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런 이제 기출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한번 보시면 1번 볼까요? 1번 보시면 이 작품을 수용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라 그랬어요. 1번 보면 땅을 파는 문제로 강노인과 아내가 갈등하고 있다. 당연히 맞죠. 그러니까 땅을 팔아야 된다. 땅을 팔면 안 된다.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 거니까 아내는 강노인과 달리 자식들을 대견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뭐냐면 자식들을 못마땅해 하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위에 보시면 고집 좀 그만 부리고 두 번째 줄 우선 집 앞에 거라도 떼어 팔아서 발등에 불이라도 꺼봅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견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은 와 자랑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답 2번이 정답이에요. 서울 주변 지역의 땅값이 오르는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게 바로 사회문화적 배경입니다. 자식 키우는 것보다 농사일이 더 큰 기쁨을 느끼고 있다. 맞죠. 그래서 땅을 팔지 않는 인물이에요. 강노인은 쉽게 더문다는 쉽게 나간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씀씀이가 커졌다.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럼 정답이 몇 번이냐면 2번이 정답임을 알 수 있죠. 이거는 뭐냐면 작품 감상하고 수용하다는 것에서 이 내용은 뭐냐면 내용 일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보면 기억과 니은이 추구하는 기억이 바로 누구였냐면 마누라였고요. 기억이 바로 마누라였고 이게 누구냐면 바로 강노인이었습니다. 사회문화적 가치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갈등 내용을 파악해봐라 이런 문제하고 똑같은 거죠. 가볼까요? 기억은 마누라예요. 니은과 달리 땅을 힘겨운 노동을 강요하는 공간이다? 아니죠. 노동을 강요하기 때문에 팔아야 된다 이런 인식이 아니잖아요. 자식들 위해서 땅이 값어치가 있는 돈으로 환산할 수 있으니까 팔아버려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니은이 바로 강노인입니다. 기역과 달리 이렇게 가로치면 돼요. 땅을 생명을 갖고 유지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여기고 있다. 맞죠? 그래서 땅을 팔지 않겠다고 여기는 거니까. 그럼 정답 몇 번이냐면 2번이 정답이에요. 니은은 기역과 달리 이렇게 가로치시면서 문제 풉니다. 니은은 기역과 달리 자식들과 행복한 생활을 보장한다. 자식들을 위해서 팔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틀렸죠. 기역과 니은 모두 땅을 소중하게 지켜야 할 전통적 가치를 지닌 공간으로 여기고 있다. 이거는 누구냐면 니은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역, 니은 모두 땅을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 정신적 위안을 주는 공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냐면 2번이 정답이 되는 거겠죠. 자, 이제부터 이제 개념학습인데 여기에 이제 굳이 제가 중요 표시까지 집어넣습니다. 이제부터 개념학습이 들어가는 건데 기출문제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고요. 개념학습입니다, 여러분. 개념학습인데 그럼 문학이란 무엇인지 아까 문학의 구성 요소하고 전체의 관계 이런 걸 살펴봐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바로 뭐냐면 문학의 개념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볼게요. 문학이란 인간의 사상이나 정서를 상상의 힘을 빌려서 뭘로 표현한 거냐면 언어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로 표현한 예술이다. 이게 바로 문학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가치 있는 주제를 언어 형식에 어울리는 표현 방법으로 형상화했다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렵죠. 이 형상화란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추상적인 거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어려운 말로 관념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을 구체화시켜서 표현하는 것을 바로 형상화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문학에서 다루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문학은 인간의 삶을 탐구하는 예술이므로 삶과 관련된 모든 것을 내용으로 삼을 수 있으나 그 중에서도 뭐가 있어야 돼요? 가치가 있어야 돼.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해서 그 내용으로 다룬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문학이 되진 않겠죠. 길거리에 떠도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문학 작품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없겠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그런가?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너무 평범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문학 작품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거죠. 200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삶의 모습이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명하고자 한다. 그런 시대의식을 좀 담고자 한다. 그럼 이건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문학 작품이 되는 거겠죠. 그게 바로 첫 번째 문학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핵심어가 뭐예요? 언어와 가치라고 하는 게 가장 핵심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볼까요? 자, 문학 작품의 구성 요소입니다. 구성 요소. 자, 문학 작품의 구성 요소는 크게 내용과 형식, 표현으로 나눈다. 이렇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내용은 작가의 경험, 정서, 가치관, 인생관, 사회 문제.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주제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주제입니다. 주제. 그 다음에 형식은 뭐냐면 문학의 갈래가 네 가지가 있어요. 서정 갈래, 서사 갈래, 극 갈래, 교술 갈래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네 가지에 맞게 형식상 특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당연히 이 형식상 특징에 대한 문제는 거의 100% 시험에 나와요. 위글에 대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위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이런 문제는 100%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표현을 보면 표현은 문체, 소설에서는 작가의 개성이 드러나거나 아니면 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뭐 수필도 마찬가지예요. 작가의 개성을 드러내는 게 바로 문체거든요. 비유나 상징 등의 표현 방법 이 세 가지가 바로 작품의 구성 요소입니다.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구성 요소가 가장 핵심이에요. 넘어갈게요. 그러면 문학 작품의 구성 요소와 전체의 관계를 한번 보시면 문학 작품을 이루는 각각의 구성 요소들은 유기적으로 결합했다. 이런 단어 뜻도 설명이 다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날개 부분 같은 경우는 단어 뜻 이렇게 다시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유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긴밀하다 이런 뜻이야. 뗄래야 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긴밀하다. 전체로서의 문학 작품을 형성한다. 문학 작품은 가치 있는 내용을 아까 내용이었죠. 형식에 어울리는 아까 내용과 형식 뭐였어요? 네, 표현이었죠. 표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표현으로 형성한 결과물이므로 결국 문학 작품과 그것을 이루는 각각의 구성 요소와의 관련성을 생각하며 전체로서의 문학 작품을 감상할 필요가 있다. 그게 가장 핵심적인 게 되는 거겠죠. 됐어요. 그 다음 밑에 볼까요? 그럼 빈칸에 알맞은 말을 기호로 써라. 문학 작품의 구성 요소들은 독립적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하나의 문학 작품을 이룬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게 되겠죠. 자, 세 번째로 넘어갈까요? 그러면
각각의 아까 갈래별 작품의 형식상의 특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갈래별 형식상의 특징이 지금은 되게 짧게 그냥 나와 있는데, 물론 이제 다음 강의가 바로 이제 서정 갈래부터 나올 텐데, 서정 갈래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올 겁니다. 오늘은 문학의 본질이라고 해서 가장 기초적인 걸 우리가 공부하는 거니까요. 가장 기초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가볼까요? 뭐냐면 서정 갈래는 시예요. 시어, 화자, 운율, 심상, 표현, 기법 등의 요소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얽혀서 작품의 분위기와 주제를 드러낸다.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서사 갈래는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게 바로 뭐냐면 서술자가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서정 갈래는 화자가 있다는 거고, 서사 갈래는 서술자가 있는 거예요. 둘 다 작가와 다른 거예요. 작가가 아니죠. 작가를 대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문체 있고, 그 다음에 인물, 그 다음에 사건, 배경. 이게 바로 소설 구성의 3요소거든요. 그래서 인물, 사건, 배경이라고 합니다.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극갈래는 등장인물, 대사와 행동으로 이루어진 문학이에요. 등의 요소들이 극의 구성 단계에 따라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면서 사건 전개의 극적 효과를 높여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는 게 바로 극갈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술갈래를 볼까요? 교술이란 말이 좀 어려운데, 교술은 쉽게 말하면 수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글쓴이의 경험, 깨달음과 같은 제재는 소재죠. 자유로운 형식입니다. 형식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무형식의 형식이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구성, 문체 등의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글쓴이의 개성과 주제를 드러내는 게 바로 교술갈래입니다. 이렇게 4가지 갈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혀 어려운 게 아니죠? 4가지 갈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개념 보면 서정갈래를 구성하는 형식, 서정갈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시죠. 해설, 지시문, 대사는 뭐예요? 극갈래죠. 극갈래고 정답은 니은이 정답입니다. 운율, 심상, 표현, 기법 등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서정갈래의 특징이야. 각 갈래의 특징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배우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요거예요. 문학작품의 감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또 가장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긴 있어요. 어렵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중학교 과정 넘어가서 고등학교 과정에서 처음 나오는 거라서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가볼게요. 작품이 창작되었을 때의 시대, 현실, 사회문화적 상황, 작가의 삶과 가치관 등이 독자에게 끼치는 영향 등 작품의 내적, 외적 요소를 다양하게 고려해서 감상할 수 있다. 가장 핵심은 바로 뭐냐면 내적 요소와 외적 요소, 이 2가지가 가장 먼저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내적 요소와 외적 요소예요. 보시면 요렇게 작품 안에만 감상하는 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내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적이에요. 그럼 나머지 여기 요렇게 나오는 거 있죠. 요렇게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외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선은 이것부터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재적 관점, 외재적 관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외적인 거, 내적인 거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는 절대 어렵지 않아요. 작품 자체만을 보는 걸 뭐라고 하냐면 절대론적 관점이라고 얘기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작품 외적인 요소들 있잖아요. 다 필요 없고 작품 자체만을 감상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절대론적 관점이라고 하고 또는 내재적 관점이라고 얘기합니다. 내적이고 외적. 그래서 뭐 간단하죠. 내재적 관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자, 표현론적 관점은 작가가 표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되게 간단하죠. 작가가 표현하는 거야. 선택지에 이 작가는, 이육사는 또는 뭐 윤동주는, 글쓴이는 뭐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표현론적 관점이에요. 무조건 표현론적. 작가가 표현하는 거니까. 쉽죠? 그 다음에 반영론적 관점은 현실을 반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현실을 반영한다. 현실을 반영하는 거야. 1970년대의 모습이다. 일제강점기 때 모습이다. 선택지에 그런 말이 나오면. 당시 사람들의 모습은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반영론적 관점이에요. 되게 간단한 거예요. 그 다음 보시면 독자, 여기 말이 좀 어렵습니다. 효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효용은 쓰임새라는 뜻이에요. 독자들에게 이러이러한 쓰임새가 있다. 이게 효용론적 관점이야. 어려워요. 말 자체가 어려워요. 독자에게 이런 쓰임새가 있어. 이게 효용론적 관점이에요. 그럼 효용론적 관점은 이런 거죠. 나는 이 작품을 통해 이런 거를 깨달았어. 또 이 작품을 통해 반성했어. 이 작품을 통해서 뭐뭐 했어.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뭐냐면 효용론적 관점이에요. 그럼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이 작품을 감상하는 관점이 다른 하나는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그때는 문제가 뭐냐면 내재적 관점인지 외재적 관점인지 이거 구분하시는 거고.
반영론적 관점으로 감상한 것은이라고 하면 밑에 선택지 중에 현실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그게 정답인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씩 나옵니다. 내재적 관점이라고 하면, 내재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안에 존재한다. 여러분 날개 부분이요. 날개 부분 보시면 이게 참 해설이 잘 돼 있어요. 날개 부분이. 요건 제가 여기 곁들이면서 해석할 테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제가 놓친 거나 그런 건 절대 없겠지만 놓친 거나 그런 거 있으면 왼쪽 다시 읽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가볼게요. 자, 내재적 관점이에요. 근데 문제 풀 때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문제 풀 때 팁을 하나 드리면 작품 관점이 다른 하나는 이라고 질문을 하잖아요. 절대 내재적 관점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내재적 관점은 정말 방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외재적 관점을 지워놓고 다른 거 하나를 찾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이해되시겠어요? 내재적 관점은 정말 방대하거든요. 방대해서 그걸 찾으려고 하지 말고 외재적 관점을 찾아서 이렇게 선택지 지우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가볼까요? 작품 자체 어렵지 않죠. 작품 자체 하나의 완결체로 보고 내적 요소인 봐봐요. 구성 방식, 인물, 시점 이렇게만 나왔지만 표현법, 은유법, 뭐 심상, 이미지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감상하는 이걸 찾는 것보다 외재적 관점을 찾는 게 훨씬 쉬워요. 지닌 의미나 작품의 내적 요소들 간의 상관관계 중심으로 감상하는 관점. 예를 들면 선택지가 이런 게 나온 거죠. 박지원의 허생전은 개방적인 결말 구조로 요거 체크가 돼야 돼. 결말 구조니까. 결말 구조로 그러니까 이건 절대론적 관점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내재적 관점 봤으니까 이제 외재적 관점인데 잘 보세요. 반영론적 관점이에요. 그럼 반영론적 관점이라고 하면 현실이잖아요. 보세요. 무조건 현실이란 말이 있어야 돼. 현실 세계와 문학 작품 간의 대응 관계다. 작품이 현실 세계를 반영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작품에 반영된 당대 현실입니다. 이것도 역시 여기 답이 현실이에요. 현실. 현실을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허생전에는 이거예요. 조선 후기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반영론적 관점이에요. 간단한 겁니다. 아시겠죠? 조선 후기 경제구조와 백성들의 피폐한 삶이 반영돼 있다. 반영돼 있다 이런 말이 없더라도 조선 후기 이런 말이 나왔으면 이 작품이 쓰여진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으니까 또는 이 작품에 반영되는 현실이 나왔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반영론적 관점임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표현론적입니다. 그럼 뭐예요? 작가가 표현하는 거죠. 작가와 작품의 관계를 중시하는 관점인데요. 작품을 작가의 경험, 사상, 감정, 가치관 등을 표현된 결과물로 보고 작가의 삶, 가치관, 작품 경향들을 작품과 연관지어 감상하는 관점. 볼까요? 허생전에서는 실학사상을 바탕으로 당대 조선사회 폐단. 요게 조금 애매할 수 있죠. 당대 조선사회니까 반영론적 관점 아닙니까? 끝까지 봐야죠. 비판하고자 한 작가의 의도가 나타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이걸 하고자 하는 작가 의도가 중심이니까 작가 의도를 중심으로 감상한 거니까 표현론적 관점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나요?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외재적 관점 중에 효용론적 관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효용론적 관점인데요. 효용, 이게 좀 말이 어렵죠. 효용이라고 하는 것은 쓰임새라는 뜻이에요. 왼쪽에 보면 보람있게 쓰이거나 쓰임, 그런 보람이나 쓸모를 뜻한다 라고 했는데 어렵습니다. 독자만 생각하면 독자에게 어떤 쓰임새가 있냐 이런 뜻입니다. 작품 읽은 독자가 얻은 이런 말도 가능하죠. 감동이라든가 감동이나 깨우침, 교훈, 영향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반성, 성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중심으로 감상하는 거예요. 허생전을 읽은 독자들은 벌써 답이 나온 거죠. 허위의식에 빠진 사대부들의 모습을 통해 참된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될 거야. 누가? 독자가 생각하는 거니까 이게 효용론적 관점이 되는 거겠죠. 그렇게 찾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예제 확인 한번 해볼게요. 확인은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볼게요. 흥부전에는 화폐 경제의 발달과 분홍의 등장, 물질적 가치가 성행이라는 보세요. 조선 후기 사회상이니까 바로 뭐야? 반영론적 관점이 되는 거겠죠. 간단하죠, 여러분들. 이게 선택지라면 이 반영론적 관점임을 찾을 수 있으면 됩니다. 흥부전은 착한 사람이 처음에는 많은 고생을 하게 되지만 결국에는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산다는 권선징악의 결말 구조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절대론적 관점이죠. 작가에 대한 내용도 없죠. 그 다음 현실에 대한 내용도 없죠. 깨달음, 교훈 이런 내용도 없죠. 그러니까 정답은 절대론적 관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쉬워요. 문학작품의 수용과 생산입니다.
문학작품의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런 뜻이거든요. 자신의 생각이나 가치관에 따라 작품의 주제나 의미를 능동적으로 해석하고 평가하는 게 바로 수용하는 겁니다. 수용은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겠죠. 문학작품의 생산은 자신이 경험했거나 상상한 내용 중에서 가치 있는 내용, 아까 뭐라 그랬냐면 가치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선별해서 자신의 관점이 잘 드러나게 작품을 창작한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수용과 생산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삶을 뭘 할 수 있는 거냐면 독자는 자신의 삶을 성찰할 수 있는 거죠. 성찰하고 공동체 구성원과 정서적으로 교류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독자가 이 문학 작품을 수용하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아와 세계의 관계, 말이 좀 어려운데 여러분, 자아와 세계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아는 나 자신을 얘기하는 거고 세계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을 세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세계관이라고 얘기하죠. 작가의 세계관이 뭐야 이런 거죠. 작가의 세계관이 뭐야 이렇게 얘기하거든. 세계라고 하는 건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머지 모든 것을 세계라고 얘기해요. 관계를 탐구해서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다. 다양한 삶을 이해한다. 가치를 판단하는 능력과 미적 가치를 찾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독자가 이것을 수용하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되는 거겠죠. 7번째 가볼까요? 문학작품의 사회문화적 가치입니다.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 인물이나 집단 사이의 갈등을 통해서 현실 세계나 한계,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 인물의 집단 사이의 갈등이 나타나면 그걸 통해서 무엇을 드러낼 수 있는 거냐면 현실 세계가 저런 문제가 있었구나 이런 것들이겠죠. 다양한 삶의 방식을 통해 지배적 가치나 이념을 뛰어넘는 다채로운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거예요. 예, 제가 수업 시간 학생들한테 간혹 이런 얘기 묻거든요. 얘들아 일제강점기 때 너희들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친일을 했을까? 아니면 뭐 저항운동을 했을까? 이렇게 얘기하면 쭈삐쭈삐 손 안 드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제가 옛날에 수업하다가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 일제강점기 작품 얘기하다가 막 광분해서 일본 놈들 말이야 막 다 없애버려야 돼 막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근데 맨 앞에 있던 여학생이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뭐라 했냐면 왜 너 표정이 왜 안 좋니? 너 아빠가 일본인이? 농담으로 너 아빠가 일본인이야? 그러니까 얘가 네 아빠가 일본인이었어요.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제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거 되게 조심해요 제가. 그래서 근데 이 친구한테 제가 사과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를 워낙 많이 들었던 거죠. 예. 이런 우리 현실의 모습에서 갈등하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여기서 갈등이라고 하는 건 내적 갈등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내적 갈등도. 내가 이거 할까 말까 이런 것들이죠. 아까 얘기했던 일제강점기 때 저항운동을 할까? 친일하는 게 맞을까? 어쩔 수 없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실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춘향전에서는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는 남녀의 진실한 사랑, 양반전에서는 양반의 무능력과 위선을 그려내고 있다. 이게 바로 문학작품에서 반영되어 있는 사회문화적 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독자들은 사회와 문화 내에서 현안이 되는, 현안이란 말이 좀 어렵죠. 현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안건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 관심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현안이 되는 가치가 무엇인지 인식할 수 있다. 인간과 세계를 새롭게 인식하고 올바른 가치죠. 가치를 추구할 수 있다. 김여령의 완득이를 읽고 완득이라는 영화도 나왔는데 상당히 재밌게 읽었습니다만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된 다문화가족, 소외된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태도가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 이게 바로 이제 새로운 가치를 깨닫게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내용 넘어갈게요. 문학의 생활화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문학작품을 통해서 감동과 교훈입니다. 감동과 교훈을 얻기도 하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면서 세계를 바라보는 안목을 갖게 되는 게 바로 문학을 통해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거겠죠. 그 다음 문학작품 감상 경험을 공동체 안에서 나눔으로써 다른 사람과 교류하며 상호 존중하고 유대감을 높일 수 있다. 서로 이제 친밀감, 유대감 이런 거 똑같은 말이에요.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인간다운 삶을 가꿀 수 있고 공동체의 문화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문화가 아닙니다. 문학입니다, 여러분. 문학의 생활화가 되는 거겠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바로 이제 개념들이고요. 그럼 개념 확인 테스트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개념 확인 테스트까지 한번 가볼게요. 1번부터 한번 가볼까요? 1번. 우리 개념을 우리가 배웠으니까 1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문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어요. 문학은
시대적 현실과 사회 문화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맞죠? 시대적 현실 반영하고 있는 거니까 적절합니다. 그 다음에 문학을 통해 사회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어렵다. 어렵지 않죠. 문학은 현실 세계와 관련이 없다는 게 틀렸네요. 문학 작품은 인간의 사상과 정서를 언어로 표현한 거다. 맞죠? 맞습니다. 문학 작품은 내용과 형식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주제를 형상화한다. 맞죠? 기역, 리을, 미음이 정답이 됩니다. 어렵지 않네요. 그죠? 기본 개념 확인하는 거니까. 그 다음 2번 문제 보시면 2번 문제는 구성 요소를 각각 하나씩 연결해봐라 라고 했는데 서정갈래는 시잖아요. 그러니까 서정갈래는 화자, 심상, 운율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서사갈래라고 하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되냐면 서술자가 반드시 나와줘야 돼요. 서사갈래면. 극갈래라고 하면 대화와 행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대사 행동으로. 교술갈래 수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글쓴이 경험 개성적 문체가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정답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문제를 한번 가볼까요? 3번 문제 보시면 보기에서 주제를 형상화하기 위해 쓰인 시어의 의미를 정리할 때 다음 빈칸에 들어갈 시어를 보기에서 각각 찾아 순서대로 쓰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정호승의 고래를 위하여 라고 해서 금성출판사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푸른 바다에 고래가 없으면 푸른 바다가 아니지. 그럼 푸른 바다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고래가 있어야 되는 거야. 고래가 없으면 푸른 바다가 아니래요. 마음속에 푸른 바다에 고래 한 마리 키우지 않으면 청년이 아니지.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다의 모습을 통해서 청년이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빈칸을 볼까요? 뭐뭐는 청년의 마음을 색채감 있게 나타낸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잘 보세요. 푸른 바다에 고래가 있어야 돼. 마음속에 푸른 바다에 마음속이라는 푸른 바다니까 이 푸른 여기에 들어갈 말은 바로 푸른 바다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음을 나타내는 거니까. 청년이 품어야 할 꿈과 이상을 뜻한다. 푸른 바다에 뭐가 있어야 돼? 고래 한 마리 있어야 되는 거죠. 고래 한 마리가 있어야지만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꿈과 이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하셔야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 보는 작품이잖아요. 처음 보는 작품이지만 푸른 바다에 고래가 없으면 푸른 바다가 아니지. 그걸 통해 뭘 말하고자 해? 마음속에 푸른 바다. 고래 한 마리 키워야 된다. 이게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유추라고 하는 겁니다. 유추. 유사성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유추의 방식처럼 표현한 거예요. 자연물을 통해서 인간의 삶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푸른 바다와 고래라는 말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4번 한번 가볼까요? 윤동주의 자화상 감상했다. 어떤 관점에서 감상한 것인지 알맞은 말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되게 쉬워요, 여러분. 여기서 뭘 찾으면 돼요? 윤동주 자화상에서는 작가라는 말을 찾으면 바로 정답이죠. 표현론적 관점이죠. 작가란 말이 나왔으니까 무조건 표현론적 관점이에요. 그렇게 찾아내시면 됩니다. 자, 5번 문제를 볼까요? 5번 문제를 보면 기역 디귿 중에서 작가가 강조하고자 하는 사회문화적 가치를 드러낸 시어를 골라 그 기호를 쓰시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비상출판사에 나온 건데 눈 맞아 휘어진 대나무를 이라는 작품이에요. 배경 이야기를 좀 아셔야 돼요. 작품도 선생님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거니까. 눈 맞아 휘어진 대나무라고 하면 이런 거죠. 그럼 질문할게 얘들아. 어떤 시어의 의미를 찾을 때는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를 찾는 게 제일 쉬워요. 그럼 눈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시어, 세모가 되겠죠. 대나무라고 하는 게 지금 조금 휘어졌어요. 가볼까요? 여기 잠깐 볼게 얘들아. 눈 맞아 휘어진 대나무를 뉘라셔 굽다 통고. 어렵죠? 처음 보는 글자들이죠. 이게 고등학교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나오는 고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전인데 눈 맞아 휘어진 대나무를 누가 굽었다고 하느냐 이런 뜻이에요. 배경 이야기를 좀 아셔야 되고 이 작품의 핵심어가 뭔지 우선 먼저 알고 나서 선생님 배경 이야기 설명할게. 눈 맞아 휘어진 대나무를 누가 굽었다고 하느냐 이런 뜻이에요. 굽을 절이면 눈 속에 푸르겠느냐 소냐 푸르겠느냐 아마도 새한 고 절은 너뿐인가 하노라. 핵심어가 하나 있는데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절이라고 하는 게 핵심어죠. 절이라고 하는 게 핵심어예요. 지조절개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이 원천석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려 왕조가 멸망할 때쯤 고려 왕조가 멸망했을 때 핍박이 엄청나게 심했잖아요. 그래서 강원도 원주인가 어디로 이제 피신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을 하는 거죠. 아유, 쫄아서 도망갔구나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이 작품을 쓴 거야. 눈 맞아 휘어진 대나무를 누가 굽었다고 하느냐. 누가 굽었다고 해. 난 절대 굽히지 않았어. 이런 뜻이에요. 굽힐 절개라면 내가 눈 속에 푸르겠냐. 푸른 거 봐. 나는 절대
굽힌 사람이 아니야. 절대로 굽힌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마도 새 한고절은 겨울 한가운데 추운데 외롭게 절개 지키고 있는 건 너밖에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 작품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새 왕조에 협력할 것을 강요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난 지졸개 지키겠다. 나는 고려 왕조를 끝까지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지졸개가 가장 핵심이죠. 그러니까 절개라고 하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이런 작품들은요. 배경 이야기까지 좀 이해를 하고 암기해 두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계속 나오거든요. 여섯 번째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문제를 보면 자, 이상권의 고양이가 기른 다람쥐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미래엔에서 나온 건데요. 내용 한번 볼까요? 다음 글에 담긴 가치를 고려할 때 기억과 내용에 들어갈 단어를 보기에 찾아 각각 쓰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면장의 손자들이 다람쥐를 키우고 있었다. 다람쥐 집은 앵무새를 키웠던 작은 철창 집이었는데 그 철창 안에 작은 쳇바퀴가 있었다. 뭔가 느낌이 오죠? 다람쥐는 그 속에서 재롱을 부렸다. 그날 어머니는 하마터면 울 뻔했대. 왜? 이상하게 눈물이 났다. 물론 사람들은 애완동물이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람쥐의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울었대요. 어머니는 그날 집에 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 야생동물의 무엇을 알아야만 사람도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그럼 기억에 들어갈 말은 바로 뭐예요? 야생동물의 자유를 알아야지만 사람도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 그 사실을 사람들은 왜 모를까? 귀여워서 갖고 싶을수록 놓아주어야 한다. 동물은 어디서 살아갈 때? 야생에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아름답기 때문이다. 자유를 지켜야 된다. 이런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정답은 자유와 야생이란 말이 들어가면 되겠죠. 7번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7번 문제 보시면 다음 글에 반영된 사회상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 그랬는데 작자미상의 홍계월전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가볼게요. 사관이 와서 심부름하는 관리자입니다. 천자께서 임금이에요. 부르신다는 명령을 전했다. 평국이 크게 놀라서. 평국이 바로 누구냐면 홍계월이라고 하는 애가 여자거든. 근데 얘가 아버지가 유배를 가게 되고 위험한 상황이니까 남장을 해요. 그러다가 여공인가한테 구출을 당하는데 그러니까 남장을 했으니까 이제 평국이라는 이름을 붙여줘요. 그리고 얘를 키우는 거야. 여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평국이 크게 놀라 여자 옷을 조복으로 갈아입고 이제 이때 상황은 뭐냐면 이미 이제 대원수 자리까지 올라서 모든 공을 다 세우고 이제 결혼을 해서 결혼을 누가 했냐면 아까 여공이란 사람의 아들이 또 하나 있었거든요. 보국이랑 아들이 있었는데 둘이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했는데 이 보국이라고 하는 애는 여자가 자기보다 잘났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시기 질투하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평국이라고 하는 애는 그냥 이제 집안에서 살림만 하고 있었던 여자가 된 거죠.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어. 그래서 천자가 부르니까 천자가 임금이 부르니까 조복으로 갈아입고 이제 관리자의 의복으로 갈아입고 사관을 따라가 임금 앞에 엎드리니 천자께서 크게 기뻐하며 말씀하셨다. 경이 누구예요? 경이 바로 평국입니다. 규중은 여자의 방을 규중이라고 해요. 처한으로 오랫동안 보지 못해 밤낮으로 사모하더니 이제 경을 보니 기쁨이 한량없도다. 경은 스스로 마땅히 일을 잘 처리하여 사직을 보호하도록 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서민의식이 성장하면서 점차 신분제가 악화되는 걸 여기서 알 수는 없죠. 성별의 구분 없이 여기서 이게 성별의 구분 없이 이 평국이라고 하는 인물이 여자 옷을 입고 있다가 조복을 입었다 그랬으니까 성별의 구분 없이 능력에 따라 인정받아야 한다는 의식이 생겨났다. 정답은 5번이 정답이 5번이 왜 나오니? 2번이 정답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홍계월전이라는 작품도 알아두시면 좋죠. 8번 볼까요? 8번 보면 이거 나타난 허생의 현실인식으로 가장 적절한 건데 허생전이라고 아주 유명한 작품이에요. 은자 50만 양을 바닷속에 던지면 바다가 마르면 얻는 사람이 생기겠지. 100만 양이나 되는 돈은 나라 안에서도 놓아둘 것이 없거늘 하물며 이 작은 섬에서야. 그러라는 사람들을 얘는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야. 왜? 이 사람들이 탁상공동만 일삼고 있고 탁상공동 모르죠? 탁상공동 그러니까 현실에서 적용되지 않는 현실에 쓸모없는 그런 논란만 맨날 하고 있으니까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모두 배에 실어서 함께 섬을 빠져나오며 이 섬의 화근 악의 근원 이게 바로 이게 아는 사람이에요. 그라는 사람이야. 없애버리려 함이네 라고 말하였다. 무트로 나온 허생은 나라 안을 두루 돌아다니며 가난하고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을 구제 도와줬다 이런 뜻입니다. 현실인식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래.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배금주의. 배금주의가
돈을 배척하다가 아닙니다. 절대. 배가 뭐냐면 숭배하다 이런 뜻이에요. 숭배하다. 그럼 배금주의라면 돈을 버리지 않았겠죠. 틀렸고요. 관념으로만 세상을 논하여 양민과 사회에 해를 끼치는 당대 지식인을 바로 그를 아는 사람이라고 했고 화근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적절한 거죠. 정답은 2번이 정답이에요. 9번 문제 볼까요? 다음 시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반영되었다고 했을 때 작가가 추구하는 가치가 반영되었다고 했을 때 그 내용으로 적절한 걸 골라라 그랬어요. 윤동주죠. 일제강점기입니다. 주늘날까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게 바로 이제 화자의 정서죠. 입새우는 바람, 이 작은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대. 작가는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고자 한다. 정답 1번이 정답이죠. 그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동화되었다. 자연에 동화되었다. 자연과 하나가 되고자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동화된 삶이 아니죠. 10번 보면 다음은 너가 민주주의를 의미한다고 했을 때 이 시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 걸 골라라 했는데 세상에 기다린 일처럼 가슴 애린 일이 있을까? 가슴 아픈 일이 있을까? 뭘 기다려? 너를 기다리는 거지. 민주주의를. 너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가 와 있는 그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기대감이 있는 거죠.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기억은 진정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데는 고통이 있다. 가슴 애리는 일이라고 했으니까 고통이 있다. 적절하죠. 가슴 아픈 일이라고 했으니까 적절하네요.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그랬어요. 니은 볼까요? 니은은 민주주의 실현에 대한 화자의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했는데 커지고 있는 것까지 맞는데 여기가 중요하죠. 다시 문이 닫힌다 그랬으니까 절망, 좌절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문이 닫힌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절망감이 나타나 있는 거죠. 실현되지 않은 거죠. 정답은 2번이 안 됩니다. 11번이네요. 11번 보면 보기의 관점에서 홍길동전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 건데 보기 관점, 아까 관점 문제예요. 문학작품이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는 관점으로 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뭘 찾으란 얘기입니까? 효용론적 관점 찾으란 얘기죠. 독자가 문학작품을 읽고 나서 얻은 교훈이나 감동은 무엇이고 유발한 요소는 무엇인지 살피며 작품을 감상한다. 효용론적 관점을 찾으라는 거예요. 가볼까요? 이 소설을 읽은 독자. 답 나왔네요. 독자들은 이라고 했으니까 정답 1번. 자기 능력과 상관없이 신분으로 부당한 처벌을 받는 사회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할 것 같아. 맞죠? 이건 뭘까요? 이 소설은 처벌될 수 있었던 축첩주와 본처의 자식과 첩의 자식을 차별했던 적서차별제도가 있었던 조선시대 현실이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반영론적 관점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첫 번째 여기까지 내용을 마칠게요. 문학의 본질이라고 해서 기본 개념하고 개념 확인 테스트까지 마쳤습니다. 어렵진 않죠, 여러분들?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작품들이 우리가 이제 1학년 때 만날 작품들이에요. 만날 작품들이니까 간단하게 소개를 제가 전부 다 하면서 그 다음 개념 설명하고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는요. 그 다음 페이지 우리 준비할 테니까 다음 시간에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습 꼭 하시고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